뭐 만약에 뭐 일부일차제 상황에서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남자의 입장에서 바람을 피우는 게 여성에 대한 자기 와이프를 배신했다는 게 것도 물론 나쁘지만 윤리적으로 나쁘지만 진화론적으로는 무수한 수컷에 대한 다수의 수컷에 대한 되게 배반적인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을 다른 수컷에게 갈 수 있는 여성을 점했다는 게 되니까. 야, 흥미로운 지적이다, 되게. 이 공포가 남자들한테는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려야 하는 네. 그 종족 번식의 어떤 번식의 욕구죠. 어떤 원리로서 네. 그 네. 생물학적인 네. 말 그대로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그래서 여자는 선택을 받아야 네. 되는. 근데 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네. 새들은 보면 보통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엄청 화려해지고 네. 막 그 퍼포먼스가 대단하더라고요. 공작 진짜. 같은 네. 것도 그렇죠. 네. 엄청난 퍼포먼스 이런 것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수컷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네. 지점도 그리고 성공률이 낮고 굉장히 네. 선택받는 성공률이 낮고 네.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이 정신분석도 제가 이제 락강 정신분석을 하는데 그 락강이 동물행동학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네.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화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와 이런 뭐 정신분석에 이르렀지만 실제 우리는 그 일종의 종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속성들과 어떤 그 본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그 제이미가 보여주는 남성성이라던가 네. 수컷의 어떤 네. 좌절이라던가 이것도 충분히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게 남성만의 문제로 또 가져가기엔 또 그렇죠. 어려움은 있고 너무 반론이 너무 이게 반론을 하자면 또 세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 요즘에 말 잘못하면 약간 좀 이렇게 딱 이거 뭐 찍혀가지고 좌표 찍혀갖고 막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기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 아빠가 이 아이가 마지막에 아빠한테 매달리고 어떤 부성적 기능을 기대하는 것 같고 그나마라도 같은 남성으로서 어떤 지점의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드라마 장면에서도 그랬고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도 보면 결국 이 부성적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 네. 그 부성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남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어른의 어떤 기능 네.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거. 그 어른은 상징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말하자면 상징성이라는 게 내가 막 저 어른처럼 돼야지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그 멀지만 하나의 지표나 기표를 네.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안정이라던가 네. 안전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든 가정 안에서든 이루어지는데 이 제이미 아빠는 그 지점이 부재했다. 네. 아빠는 물리적 아빠는 존재하지만 상징적 부성은 부재한 게 우리 현실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졌고 그 아까 소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렇게 제이미가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도 막 그 평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저는 그게 진짜 처절하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한 짓은 정교하게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가면서도 집요하게 이 여자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지점들이 이게 그냥 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핵심적인 네. 저희 딸아이가 예전에 그게 중학교 때인가 이 농담으로 엄마 애들 사이에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 카프카 소설 그러니까 같은.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제가 이제 처음에 농담으로 네. 때려잡아야지 그랬더니 걔가 어떡할 거냐고. 내가 어디 상자에 넣어가지고 과자 맨날 주면서 잘 키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어도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존재로서 그냥 어떤 호명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 같아서 네. 그 지점에 있어서 소연 선생님은 지금은 충분히 충족이나 만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제 안에 뚱땡이가 있어서 어, 제가 체중에 엄청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좀 마음고생이 심해요, 늘. 아, 그 체중과 싸우는구나. 네. 그래서 남편이 안 그래도 된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사람이 누구든 너는 날씬하다고 얘기해도 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세상에 예쁜 여자들은 너무 많고 나이가 40이 넘어도요 아직도 그게 좀 잘 안 돼요. 네. 그러게요. 요즘엔 뭐 40, 50이 넘어도 그죠. 그 이미지 상이 워낙에 그 제이미도 못생긴 아이로 근데 사실 제 눈에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또 딴 어, 얘기인데 어디서 영화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제이미가 세상에 태어나서 연기를 처음 해보는 아이래요. 진짜요? 놀랍죠. 특히 그게 원테이크로 찍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화가 유명했죠. 이렇게 편집 없이 음. 생중계처럼 보여주는데 3화를 제일 먼저 찍었다고 합니다. 어머, 너무 놀랍죠. 네. 정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놀라운 얘기네. 음, 처음 연기를 하는 아이가 네. 그렇게 한다고요? 3화를 그냥 먼저 천재인가 한 보네. 3-4번 연습을 하고 이제 어. 한 번에 쭉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배우가 나왔다는 생각도. 아, 그렇구나. 걔 예쁘게 생겼던데.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에 4화에서 그 누나가 있잖아요. 제이미 누나가 이제 하도 이제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동네에서 누가 살인을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 하니 온 동네방네 이제 이슈거리가 되고 차에 누가 이렇게 막 낙서를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딸아이도 고생을 하니까 제이미의 누나한테 부모님이 딴 데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안 떠나, 못 떠나. 우리가 떠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낼 거고 그럼 더 힘들어질 거야. 제이미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아, 굉장히 성숙한 네. 표현이잖아요. 어른스럽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금방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게 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알게 될 거고 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릴 네. 것이다. 맞아요. 그죠? 그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을 가면 조금은 편안해지겠지만 누군가는 알아내서 우리의 사건을 알게 되면 이 사건 전체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네. 그런 존재로 네. 만들. 이 표현이 맞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갈라서 서로에 대해 적대시하고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건 모두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 대화의 진전은 없는 거잖아요. 전,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네. 그 자리에서 남아 네. 떠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문화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예의지국이라. 근데 이제 거기는 막 살인자 막 이렇게 쓰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문화적인 이질적 차이도 되게 느껴져서 그리고 담이 없고 이제 우리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거기서는 낮은 담에 이제 단독주택을 쓰니까 옆집에 앞집 뭐 하는지 이렇게 마당에 나오면 다 보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게 뭐 그 서구의 외향적 문화와 동양의 내성적 문화의 차이인지 우리는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냥 네. 수군거리일지라도 피해 가거나 네. 이러는데 거기는 막 문에다가 써놓고 그 진짜 힘들겠다. 그 이제 이 가해자로 찍힌 이 부모가 일상을 유지해야 되는 그 고통도 나오잖아요. 네. 그 가족들이 견뎌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서로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도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뭐 애가 사달라는 대로 컴퓨터를 사줬을 뿐인데 우리는 아이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랐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막 뭐 시간을 통제하고 요새 이런 어머니들도 많이 계셔서 네. 뭐 통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고
어느 부분은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다 관장할 수 없고 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굳이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진짜 극단적인 어떤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활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뭐 일관대법을 지키고 이걸 떠나서 결국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네. 그 시선 그게 뭐 접촉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언어적인 소통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 좀 다른 에피소드지만 정말 웃긴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 저희 딸아이가 좀 됐어요. 기간은 좀 됐는데 이 아이가 한동안 막 자기가 막 너무 제가 심리 전문가잖아요. 명색이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 딸아이가 자기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힘들다 그러면서 정신과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1차원적인 차원에서 들으면 이놈의 지지배가 엄마한테 엿을 매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놈의 지지배 봐라 어디 한번 보자. 그냥 갔다 와. 네가 힘들면 갔다 올 수 있지. 그냥 네.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자기는 막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정신과 가서 뭔가를 진단을 받아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빠를 쫄라가지고 갔어요. 네. 가는데 이제 경험을 했겠죠. 저는 일단 그것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봐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막 저하고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저희 딸아이도 저에 대해서 어떤 결핍이 많고 여러 가지 불만족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한테 엿을 매기고 싶었나? 그래서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나? 처음에 약간 이렇게 의심을 했다가 그래도 아이와 제가 가져온 일종의 그 유대는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인간적인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엄마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어떤 전문가로서의 이 엄마에 대한 상징성, 우리 엄마가 전문가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으러 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만한 사람이 없다. 이 네. 확인을 받으러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엄마 있잖아. 그 선생님하고의 불편했던 거 두 분의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어떤 그 미숙함이라든지 어떤 노련하지 못함을 네.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분위기는 그래도 엄마만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라는 어떤 확인을 위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되게 웃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치조를 하는 것 같았어. 내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기억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아쉽게도 큰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요즘에 아이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케어를 하고 집중해서 아이를 들여다보고 일거수일투족 전 솔직히 아이가 지금 몇 반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도 저도 이제 이 소통이 언어적 소통의 시선을 두고 얘기를 하고 길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 네. 짧게 하면서도 아이가 나는 어렸을 때보다 그래도 지금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아기 때는 아기 때였지만 아이가 커가면서가 좀 더 그냥 존재로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지만 엄마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막 걷어먹이고 케어하고 막 뭐 필요한 거 없는지를 살펴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이것만 아니라는 걸 꼭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인간으로 얼마나 나와 내 자신도 그렇지 않나요? 나와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가도 중요한데 하물며 그게 타인이라면 또 자식이라면 더 하겠죠. 전 자식이 없지만 네. 제가 이 영상 전에 소연 선생님 아니라 다른 분하고 찍은 네. 그 우리도 우리도 사랑일까의 사랑일까. 마지막 그 지점에서 그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나와 친해지는 네.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와 친해지기까지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사실 부모와의 관계의 네.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와 좋은 관계나 좋은 접촉을 못했다고 해서 자기와 친해질 수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대부분 다 못 지냈거든요. 네. 부모님들이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소연 선생님도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 존재로서 내가 내 존재와 친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네. 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 아이가 있는 지금 다 제 친구들 애들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거든요. 추천을 했어요. 뭐 봐라. 애들이랑 얘기를 나눠라. 이렇게. 그게 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경찰관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다른 어떤 지점에서 이 경찰관이 그 아들이 그 학교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 아빠와 아들의 성장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사실 이 아들이 왕따인데 네. 애들이 막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게 되고 네.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거에 별로 무관하게 반응해서 근데 아빠가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았지만 이 아빠가 학교를 방문하고 네. 이 제임이란 아이를 그 뭐 취조를 하든지 이 과정에서 아마 아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그 경찰관과 경찰관의 아들인 이 흑인 부자가는 좀 친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부자간의 어떤 성장. 네. 크게 뭔가 뭐 대놓고 뭐 화해하자 이런 무드는 아니었지만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줬다, 도움이 됐다라는 걸 그 느끼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통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아빠가 그냥 뭐 너 오늘 우리 뭐 감자튀김 먹으러 갈래? 맞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나 맛없으면 죽는다. 네. 뭐 이게 이제 그들의 화해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빠가 처음엔 아들이라고 나한테는 안 불렀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네. 지점들 네. 이런 것들이 아빠들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팁을 네. 막 내가 아이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 맞아요. 아빠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접촉할 수 있는가? 그냥 네. 툭툭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안에서도 이 존재가 좀 수용되어지는 어떤 느낌의 접촉감.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애덤과 아빠의 관계도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 네. 저는 이제 뭐가 없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청소년기라고 이제 아이가 제이미가 그 상담자를 통해서도 자기 신의 남성성이라던가 존재를 내가 그렇게 싫은 사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애들 안에 있었을 때 그렇게 확인을 받고 싶었을 때 그 청소년기의 어떤 그 존재로서의 혼란이나 어떤 그 두려움, 공포, 또래 애들에서 속하지 못했을 때의 공포, 주류가 되지 못한 상처나 공포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는 한국 정서에서는 오히려 학습에 치중이 돼 있으니까 네. 이런 고민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혼란을. 네. 오히려 학교 밖 아이들이 여기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 경찰관이 그 제이미한테 그 섹슈얼 릴레이션십이냐 네. 혹은 로맨틱 릴레이션십이냐 네. 이렇게 성적 관계냐 그 연애 관계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한테 그런 걸 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진짜 무슨 학교 밖의 아이들, 네. 뭐 완전히 학교를 이탈한 아이들이나 어른들 입장에서 비행 청소년에 해당하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에너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거 맞거든요. 네. 그 이성관계라든지 그 섹슈얼 리비도에 대한 네. 고민과 이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학습에 엄청난 억압과 억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외에 그 이팔 청춘이 그 성춘향도 사실은 16, 18이라는 네. 게 그런 의미인데 그 네. 옛날에도 그런데 그 고민이 늦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고민이 충분하지 않게 아이들이 학습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이들이 오히려 성장해서 이런 진지한 고민 없이 그 학습 능력에 의존해서 마치 똑똑한 사람처럼 뭔가를 잘 치러낸 사람처럼 그래서 의존하면서 어떤 결혼 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소하고 치우친 갈등이 관계 내에서 일어나고 지금 그
사회 현상 안에서도 드러나는 갈등 현상들, 네. 왜곡들이나 큰 문제들이 이런 고민들과 혼란을 충분히 겪지 않고 네. 학습에서 성공한 학습 능력과 여러분들 그 생각을 정말 하셔야 돼요. 학습 능력과 사유 능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습 능력을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학습을 잘하는 아이와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이나 혼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마음 근육처럼 사유 능력이 발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유 능력이 아니라 학습 능력은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사유하는 능력이 그 고민들이 그 혼란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 안 주시잖아요. 부모들이. 맞아요. 부모의 불안이 돼버렸던데요. 사교육 시장은. 그러니까 교육 안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뭐 남들처럼 일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어떤 그 욕망의 대가를 다시 저는 그 아이들이 치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현상 안에서 분명히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정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은 그럼 내 아이만 그러면 너 공부하지 마. 내 아이만 넌 사유 능력을 길러야 돼. 이러면서 막 고민하게 하고 되느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근데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도태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유 능력이나 이런 근육이 큰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나중에. 네. 제가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살잖아요. 생각 너무 많이 하고 막 그 맨날 창밖을 보면서 결국 늦게가 되더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뭔가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 참 무궁무진하다, 그죠? 올해 뭐 베스트 3 안에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시간을 우리가 다루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소년의 시간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사유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소연 선생님하고 흥분해서 재밌게 얘기했거든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쉬지 않고 달렸네. 이거 그리고 영국 학교에서는 상영도 해준대요. 아, 영국 학교에서? 네. 아, 정말요? 영국